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상황부터 세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밤사이에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운반하는 러시아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our quarantine. As you've seen today, 2 more ships were seized. 유조선 두 척이 납포가 된 겁니다. 파나마 유조선 그리고 러시아 유조선인데 영상이 공개된 거는 이제 파나마 유조선인데 러시아 유조선에서도 비슷한 작전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석치훈 부대변인 좀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엮여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쉐브론 기업의 이 석유 수출 이런 것들 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예.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독재자가 들어선 이후에 2005년부터 제재가 시작된 거의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 때 잠깐 좀 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24년에 다시 강화 기조로 돌아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제 최대 압박 기조로 다시 경제 제재를 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 이 운조선은 다 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추적을 해서 계속 이게 그쪽에서 계속 거부를 해서 추적을 하다가 잡았더니 그게 러시아 선박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추적을 하는 동안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이거 우리 선박이니까 하지 마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의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납포를 한 것으로 지금 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조선이 러시아 유조선이라는 거 2주 동안 추격해가지고 지금 군을 투입해가지고 납포해 왔는데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한 걸 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근데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예, 그 다음에 사실상 침공 이유는 마약이었거든요. 예, 또 미국 국내 법정에 기소도 돼 있고. 근데 체포 이후에 마약 얘기는 안 나오죠. 석유 얘기만 나오죠. 속 얘기만 나오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후에. 마약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마두로 체포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미국의 대규모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할 거다. 예, 돈을 벌 거다. 그 다음에 run 영어로 통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마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오늘 저 사건도 뭐냐? 목표는 석유인 거죠. 예, 베네수엘라는 아시겠지만은 중진류긴 하지만 이 세계 매장량 1위 따지면 거의 17, 8% 됩니다. 전 세계 예. 석유에. 결국 미국의 뒷마당의 반미 좌파 정권이 아니고 친미 그다음에 미국 마음대로 석유를 공급해 갈 수 있는 석유 저장고가 생기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첫 번째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여서가 아니라 결국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는 경제 에이펙에서 휴전하기로 했거든요. 예, 무역 협상. 근데 시진핑 주석 지금 뺨을 때린 거잖아요. 600억 달러 채권, 중국 석유 수입권. 그다음에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러우 전장 휴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푸틴 뺨을 때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보다 트럼프 에너지 패권 이걸 또 우선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베네수엘라는 반미 정권이 있었죠. 마두로 대통령이 반미였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조한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석유 장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You know, Secretary Wright, our energy secretary who's heading up this big project, is in Florida today meeting with some of these oil executives.
마두로 전 대통령을 데려오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그날만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얘기를 10번인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요.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를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친미 정권의 수립. 예, 그러니까 목표는 석유 자원인데 이걸 위해서는 반미 정권이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마차도라고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인데 이번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미국이 극비 작전으로 빼내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권의 정당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 마차도는 지금 들어가서 이 견고하게 짜여진 석유 기득권 세력을 깰 힘이 없거든요. 예, 지금 석유 기득권은 베네수엘라 군부 기득권층이 층층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친미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본인이 말했어요. 예. 통제권 가지겠다고. 그다음에 5천만 배럴 거의 30억 달러 가져오겠다고 가져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적인 연계하고 연계적인 실현 가능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자기들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마두로를 체포해 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두로를 떠받치고 있던 기반은 전혀 와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저 그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대로 될 것이냐. 쉽지 않죠. 더 그렇죠.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내전 상태로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과 반미의 일부, 그다음에 친미 그리고 반독재 세력이 지금 양쪽이 통제권을 어디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통제권은 오히려 지금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라는 부통령을 지금 협상 대상으로 정했는데 로드리게스도 군부 위해서는 허수아비거든요. 예. 군부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군부는 반미거든요. 석유 자원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그림이 아니죠 지금.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대규모로 반미 집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민주 정권으로 바꾸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석유를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정치에도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럼요. 당연히 지금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해서 그 18세 미만의 그 어떤 성범죄자 앱스타인이 있었는데 그 앱스타인이 젊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네. 그 관련해서 앱스타인 파일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 지금 계속적으로 관세 폭탄 던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들어오는 커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서민들이 먹기에는 너무너무 물가가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올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다. 예. 공화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본인이 지금 수시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2번밖에 못 하는데 본인이 3선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 나름대로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는 마가였거든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그 플랜을 다시 플래카드를 다시 한번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위대한 힘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원유를 확보한 거, 마두로라고 하는 그 독재자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체포하고 압송한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아마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아마 트럼프 또는 미국의 위대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는 보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부분은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냥 국내 정치적 입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분이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다 보니까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트럼프 취임할 때부터도 캐나다 총리에게 말한 걸 캐나다가 그냥 우리 미국에 51번째 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예, 예. 캐나다에도 엄청난 천연 자본이 있거든요. 두 번째 최근에도 보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도 본인이 지금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렇죠. 상황이면 예. 그린란드에도 보면 엄청난 히토류라든가 광물 자원이 묻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베네수엘라의 원유라든가 천연 자원이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이런 계속적으로 세계의 그냥 이런 것들을 미국의 힘을 앞세워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들이 갖춰져 있나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기 때부터 이런 얘기는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66개 기구에서 아예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 영상 또 보겠습니다. That being the case,
What i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The UN has such tremendous potential. It has such tremendous potential, but it's not even coming close to living up to that potential. It's empty words, and empty words don't solve war. It's climate change, because if it goes higher or lower, whatever the hell happens, there's climate change.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에 미국이 내는 데는 가장 많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돈 낭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 이런 거 필요 없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더 강경하게 해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저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가장 큰 역사상 사기극이 기후변화라고 그랬거든요. 예. 모든 국가가 합의해서 기후변화 되는 게 파리 기후협약이거든요. 그러면 본인 빼고 나머지 다 사기극이라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만드는 미국의 위대한 제국이 되는데 흐름이 국제주의,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지킴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킨다. 이게 주류예요. 그렇죠. 공화당 예, 민주당.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에요. 고립주의. 그러니까 국제 질서 다 관심 없다. 두 번째, 국제적인 분쟁 같은 거 다 책임 안 진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는 전 세계는 아니고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방구. 그러니까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여기는 군사적 모든 수단까지 개입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아메리카 대륙만 신경 쓰겠다. 그렇죠. 그린란드까지 포함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실 미소 제국주의예요. 엄밀히 예. 말하면. 이제 그걸 위해서는 지금 뭐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국제적인 책임을 지는 건 미국 국에 도움이 안 된다. 비용만 든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다수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다. 국제 질서를 지킴으로써 미국 국익이 더 관철된다 입장이거든요. 예. 일종의 이단하죠. 근데 예. 이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저걸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 일기 같은 경우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서 하지 마라. 계속 고문 참모들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죠. 막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예스맨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지난해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그런 말 자기 자서전 그러니까 회고록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김정은 열병식 할 때 인민군대 싹 없으면 어떠냐 놀랬다고 그랬어요. 멕시코 마약 폭격하면 어떠냐 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일방주의를 전 세계도 막기가 쉽지가 않고 미국에도 예.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2천조 원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천조 원. 참고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0조입니다. 러시아가 한 200조 정도 돼요. 이 얘기는 이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국방 예산을 2천조 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미국의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거의 사실상 지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번에도 보면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또 체포 압송하고 난 다음에 그냥 미국이 전 세계 이 그러니까 반구의 어떤 뭐 최고의 국가는 거의 미국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하는 건 2배 정도 올리겠다는 거 하는 거는 약간은 저 허풍과 과장은 들어가 있다고 과장은 보거든요.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 시스템이 예산 시스템이 보면 의회에서 짜주는 대로 그냥 행정부에서 쓸 뿐이지. 요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행정부 예산 예. 편성은 전혀 없거든요. 어떨 때 보면 주한미군도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한국에 얼마만큼의 주한미군을 배치할 것인가 한 이런 부분들도 국군 특수법에 다 나와 있는 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좀 블러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있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조금 늘려서 국방비 예산을 늘려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결국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도 보면 한 4개월 정도 오바마 케어 예산 때문에 그때 어떤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뭐 트럼프 의지대로 오바마 케어는 폐지가 되긴 했지만 그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저소득층들이 고액의 이제 고가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실현되기는 힘들겠지만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국방비를 지출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서는 일이다. 예. 다만
아마 본인도 이렇게 국방비에 지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GNP에 한 3%, 5% 계속적으로 국방비 지출에 관한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국방비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계속 군사력이 커지게 되면 거꾸로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라의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국방비를 늘리는 거는 결국 사게 되는 건 미국산 어떤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도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나. 그렇죠.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꿈의 군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 꿈의 군대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전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일까요?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꿈의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금 좋아하잖아요. 예. 골든돔.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방어하겠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언돔이 적어도 중고도가 데이비슬링, 고고도가 에로우거든요. 다층 방공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란 공격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뚫렸거든요. 예. 핵심 시설들은 다 보호했어요. 근데 그걸 카피해서 이제 미국의 골든돔을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구축 못해요. 두 번째,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는데 무려 4만 톤급 전함을 4만 톤급 전함은 2차 대전 때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7, 8천 톤급 구축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전문적 지식보다는 예. 일종의 과장함으로써 그러니까 본인들의 위력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압박과 과장을 통해서 지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000조 원 넘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조회를 어떻게 올려요? 예. 꿈의 군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지금도 사실 엄밀히 보면 꿈의 군대거든요. 마두로 체포하는 거 보면. 그 이상을 넘는 국방력 강화는 미국 국방 이 재력으로 되지도 않고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황금함대, 골든돔 이 효용성은 군사 전문가들 지금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저것도 일종의 자기 정치적인 과시, 치적쌓기 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트럼프의 발언이 지금 거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정상회담 후일담도 들어볼 텐데 그 시주석과 나눈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직접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저희한테 준 내용이 이제 통일 위한 여사 PD 말고는 다른 적이 없습니다. 선물 물량에 관심이 많으신데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선물 교환할 때 보니까 그쪽에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를 적게 해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들던데요. 그때 뭐 우리 너무 정말 그쪽에 준비를 너무 약속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소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국이 주고받은 선물에도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 무대 여기 선물 한번 보면은 황남밤 답례로 사과하고 꽃감을 중국에서 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중국에서 줬어요. 디테일이 좀 담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굳이 이 사과와 꽃감에 황남빵의 답례라는 메시지를 담고 준 거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도 황남빵을 굳이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황남빵도 그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때 에이펙 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호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호스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대접하는 그렇죠. 우리가 대접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사실 선물 교환했을 때는 국내 언론에서도 그랬고 뭔가 우리가 준 거에 비해서 너무 중국 쪽에서 선물이 빈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이번에 중국이 국빈 대접으로 우리를 부르다 보니까 호스트가 되니까 디테일한 선물들을 많이 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물의 양을 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받았던 샤오미 폰으로 그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굳이 셀카를 찍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이게 또 중국에서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예. 중국의 엑스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그 다시 회자되면서 샤오미 폰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시 주석과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되면서 이건 엄청난 외교적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큰 화답도 받았고 외교적 메시지도 아주 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고받은 이게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교적 관례가 공개를 당장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좀 약소했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단 정상회담 선물이 세인들은 관심이 많은데 예. 그 대통령 퇴임할 때 잘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최근의 합법을 보면 직설적인 게 하나 특징이고 예.
두 번째는 유머가 많이 섞여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실 중국이 이번에 상당히 파격적인 의전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많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돌려서 한 얘기예요. 중국보다 받은 게 많다는 얘기고 그럼 중국은 손해봤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방중하는 그 시기에 일본에 제재를 가했거든요. 삐뚤을 제재.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역사의 오른편에 서라. 사실은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답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것만으로도 중국은 그 손해 본 거 없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았다. 우리가 준 것보다는 예.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담론이 그게 아닌가. 선물이 뭐 정상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 또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그 푸바오 판다 얘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사자상은 이 간송 선생이 일본에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샀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중국에 돌려줘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송 미술관이 굳이 돌려주고 싶다는데 이번에 그냥 우리도 좀 생색도 좀 내자라고 해서 제가 좀 밀어붙여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줄 거는 내가 보니 아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뭐 있으면 그래서 푸바오라도 줘라.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푸바오라도 빌려줘라. 여기에 대해서 김철현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의 푸바오가 온다고 하면. 그래서 뭐 당장 주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아마 포바오를 주게 되는 거는 아마 당장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이 이번에 아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한중 관계 어떤 완전한 거의 뭐 이제 복원 단계에 들어가고 또 한중 간에서는 좀 신뢰 회복이 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바오라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아마 기자회견 간담회에서도 보니까 앞으로 한중 관계는 공고화돼야 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공고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중국 최고의 어떤 보물로 치는 게 푸바오이기 때문에 이 푸바오가 만약 한국에 오게 된다면 한중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시진핑 주석이 보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열지 않고 한꺼번에 녹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한령도 당장 풀 생각이 없는 걸로 보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는 이제부터 이제 상견례 수준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어떤 단계적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단계이지 지금 당장 푸바오를 오고 하고 하는 건 아니다. 예. 아마 이제 푸바오가 오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한중 관계가 많이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것이고 그만큼 저는 이제 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뭐 성춘 부대변인은 어떻게 해서 푸바오 떠날 때 지금 저희가 영상에도 봤지만 저 비가 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상처 마음이 아파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줬죠. 그리고 마치 우리 자식 보듯이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그 실질적으로 정말 푸바오를 다시 달라라는 메시지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귀중한 것을 돌려줬으니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돌려줄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신 게 그냥 농담조로 푸바오를 한국에서 많이 사랑해줬고 중국이 그 푸바오를 대여를 해줬을 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이 푸바오를 언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푸바오를 정말 돌려받기 위한 실무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 정상당 회담에서 뭔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메시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도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형식과 내용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이제 돌려서 비유를 통해서 올렸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본인을 뽀재명이라고 표현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뽀정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만나자는 얘기인데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위원님 이런 표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그쪽에서는 이렇게 표현 못 하잖아요. 못하죠. 이렇게 표현해서 남한의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일단 북한에서는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런 인사 없어요. 복은 뭐냐? 수령복. 이거밖에 없는 거고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건 좀 다른 얘기였고 뽀는 뭐냐면 뽀로로거든요. 뽀로로죠. 남북관계 좋을 때 원래 애니메이션이 노동 집약적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이제 그걸 만들면 북한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뽀에는 남북 협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의제가 4개 있어요. 한중. 첫 번째 관계 정상화,
두 번째 민생 경제, 세 번째가 한반도 문제 해결이거든요. 예. 네 번째가 민감 현안이고. 그리고 이번에 한반도 평화 중요하다, 대화로 문제 해결한다. 시진핑 주석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한반도 문제고, 그 얘기는 중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얘기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화법이 이 농담이 많아요. 사이사이. 이번에 특히 더 많았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워낙 남북 관계가 위중하다 보니 예. 이걸 위중한 화법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파격적인 이제 농담을 섞어서 예. 뽀로로 기억을 섞어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삐진 게 워낙 단단하니까 예. 남북을 완전히 단절시켰으니까 이 계기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한중 간의 북한 문제, 중국의 역할은 논의가 된 것 같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 저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워딩 때문에 아 이거 잘 안 된 거 아니냐 해석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활로를 좀 찾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내심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자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도 이번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좋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충격이거든요. 예.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고 그것도 2달 전에는 시 주석이 국빈 방문 병주에 왔거든요. 북한에 간 건 리창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심기는 불편하죠. 오죽하면은 1월 1일 날, 1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 방중하는 당일 미사일도 쐈지만 1월 1일 날 노동심이 6면 나오거든요. 시 주석 연합장을 5면 구석에 실었어요.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중국도 예. 한반도 긴장 관계가 부담이 되니 예. 오정의 역할을 할 필요성은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런 정도의 농담을 올렸다는 얘기는 예. 의제로 다뤄졌다는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압박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뽀로로가 월 펭귄인데 펭귄은 함께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이게 뭐 DNA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어내신 말이 아니라 네. 한 주간지에서 그러니까 같이 올리신 사진과 메시지가 그 주간지에 나왔던 멘트예요. 그러니까 펭귄이 무리지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펭귄이 함께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DNA에 새겼듯이 뭐 좀 남과 북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주간지의 그 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글쎄요, 뭐 그 김정은을 뭐 뽀정은이라고 표현한 게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이걸 또 너무 과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사실상 단절되어 있던 남북 관계를 이재명 정권에서 어떻게 좀 회복시켜 보겠다. 이런 예. 것들이 뭐 북한 정권이 착한 정권이기 때문에 좋은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보 그리고 안전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지를 그냥 새해 연초에 그런 적절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간지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의지를 표현하기에 이거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SNS에 올리신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요 마침 오늘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주인님 원래 최고 지도자 북한에서 생일 때 원래 이렇게 조용하던가요? 안 조용하죠. 예. 김일성 생일은 이제 4.15 태양절, 김정일 생일은 2월 16일 광명성절. 광명성은 없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생일, 김정은 생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1월 8일이라는 게 공개된 적도 없어요. 아. 예. 확인된 바 없어요. 우리가 예.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대에 비해서 조용히 넘어간다. 빨간 날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문에서 그런 관계 기사도 없고 그 얘기는 선대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기반이 취약하고 내세울 성과도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자기 생일을 내세울 만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선대를 지금 뭐 본인이 선대를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금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아마 조만간 김정은 생일도 선대의 버금가는 우상화의 계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김주애죠. 그렇죠. 김주애 후계 구도가 정착이 되면 사실은 김주애에 대한 후광을 더 띄우려면 자기 우상화가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숨어있던 피해줬던 리설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금산 태양궁전에도 같이 갔거든요. 정중화 김주애가 있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로열 패밀리. 예. 지금 김주애의 이미지 부각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일단 가계 우상화 쪽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냐. 그렇다면
김정은의 생일도 올해는 지나가지만 예. 조만간 몇 년 내에 어떤 우상화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주애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요거는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같이 이제 로열 나오는 패밀리가 나오는 거죠. 가계 우상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주애에 대한 이게 후계 승계의 간접적인 후광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김주애도 나오지만 계속 유설적 같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중국은 어쨌든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도 북한은 상당히 그동안에 불안해했을 것이다. 이 얘기. 불안하죠. 왜냐하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 상당히 공세적인 그런 구도적 정권에서? 징후들 그렇죠. 예. 오죽하면 북한이 그런 얘기까지 노동신문에 공개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을 3번이나 남쪽에 무인기가 뚫었다. 예. 그 창피해서 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일정 부분 사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핵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러시아도 못 쓰잖아요. 우크라이나에 4년 동안. 예. 재래식 전력은 절대적으로 열세거든요. 북한은 전방 부대도 30%가 영향 실조거든요. 사실상 우리 생각과 다르게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전면전은.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측의 공세는 북한에게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가져달라 그러는데 그 뒷부분에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북한 문제는 얘기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지금 한중 관계 이렇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삐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은 받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말 그렇게 일방적으로 듣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예. 중국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는 확인받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발중 일정이 시작될 때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구형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을 특검에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부에서 일단 합의를 했는데 일단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가한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가 되면 저희들의 방어의 범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상 저희들에게는 저희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판 정지 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재판부 입장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식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시면 재판부 의견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결정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더 모시고요.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변호인단에서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신용환 부위원장. 지금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그 평소에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단호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지기현 판사를 좀 아는 분들이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희화화된 듯이 하지만 뒤에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뒤로 가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많이 하셨고 심지어 방송 나가서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예. 아는 분들이. 그랬는데 실제 이제 뒤에 약간 단호하게 이렇게 변해가는데 예. 사실은 이제 단호하게 변해간다는 자체가 조금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또 이상한 거죠. 법정의 권위, 그들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어떤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희화화된 면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예. 또 그에 따라서 재판 절차나 이런 부분 12월 말까지 끝낸다고 말했었잖아요. 어찌됐든 그 부분을 이제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 병합해서 서두르는 측면, 빨리 이제 속도를 내려고 하면서 이제서야 어떤 희화화 시키는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좀 자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이 그래도 법정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어서 일부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예. 이준희 대표, 글쎄요, 판사의 말 한마디, 저런 태도를 가지고 형량을 예상하는 거 좀 섣부르고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2월 달에 인사가 있습니다. 법관 인사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렇죠. 끝내야 한다는 그런 네. 이제 타임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압축해서 해야 되고 또 내용도 압축해서 정리를 해서 공판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제 변호인 측이라든가 검사 측에서 얘기할 때 발언권을 제한을 주면서 태도의 변화가 한쪽에 유리하게 간다든가 한쪽에 불리하게 간다든가 그러면은 뭔가 이제 대충 판결이 어떻게 나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좀 1월 달에 결론 내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이 날 거다라고 그걸 두고 그걸 가지고 예상한 것은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 이 모습도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안에까지 다 전부 다 들여보면서 모두 다 들춰봅니다.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옆으로는 특검과 검사님들이 지나갑니다. 그냥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위법 여부는 나중에 판결로 판단할 것이다. 이미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말씀을 막은 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말을 막은 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의사소통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책상만 하나 더 주시면 저희 변호인들은 이쪽에 좀 같이 앉아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놓을 수 있는 책상은 이제 다 놓은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서 단호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실부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 책상을 놓아달라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측이 뭐 글쎄요 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책상 넣어달라는 거는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재판부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 지기현 부장판사의 단호한 태도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발한 거는 결국 저는 변호인들의 태도라고 봐요. 변호인들의 우리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안하무인식 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뉴스와이드에서 저는 같이 많이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실 양쪽 다 그냥 좋게 해오면서 판결을 해왔던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판사 스타일이 이 내란 재판에 과연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내란 재판에서 아마도 지기현 부장판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변호인들이 계속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재판을 해올 때 양측 모두에 좀 그래도 좋게 해줬던 거를 한쪽에서 자꾸 악용하려고 하는구나. 자꾸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기어오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재판 진행에 있어서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태도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관되게 또 저런 모습만 보인 것도 아니고 증인 이름이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춥다. 이게 난방을 끈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춥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글쎄요. 여권에서는 지기현 판사를 두고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기도 했었잖아요. 결국 내일 이제 결심 공판이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최종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이제 춥다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추위를 느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농담으로 하든 실제로 하든 그냥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볍게.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정말 저렇게 변호인들이 오버할 정도로 희화오는 재판 진행에 대해서 정말 여권뿐만 아니라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굉장한 지적과 질타가 있었죠. 예. 특히나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름을 모른다는 건 한 언론의 사설 비슷하게 그 칼럼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담이라도 문제가 있다. 재판장이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최소한 그게 병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건 분명히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내일 이제 최종 구형이 나올 텐데 그 구형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기록을 정리하고 책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예. 기존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케이스랑 많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데 96년에 이제 선고가 있었죠. 예. 사건은 79년, 80년 쭉 이어서 온 사건들인데 96년에 이제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볼 때는 일단 구형은 사형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책임을 아예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충받은 부하들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그런 사과나 이런 부분이 진정성 있게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로 본다고 하면 딱 하나 차이점이 이제 내란 목적 살인, 전두환 씨가 가지고 있었던 내란 목적 살인과만 차이점이 있는데 그쵸. 그 부분을 배제하고 보면 충분히 사형에 대해서 구형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관심은 내일 특검 검찰에서 구형을 두 가지분 하나입니다. 사형이냐 무기냐 이 두 가지인데 어느 걸 선택하느냐. 오늘도 특검은 그걸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두 분 생각 여기 다 계신 생각 궁금해요. 김철현 의원께서는 특검에서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내란에서 어차피 내란죄가 보면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예. 저는 무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거든요. 무기. 왜냐하면 45년 전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979년 그때 우리 영화 서울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전두환 그때 군사 반란이나 그다음에 그 이듬해 있었던 뭐 5.17 비상계엄 이럴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아마 전두환 노태우 어떤 반란 행위는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이건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몽령이었다. 그리고 아마 2시간짜리 계엄하는 동안에 국민들이 그것을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권력 찬탈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는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권력 찬탈하고 했던 그거 45년 전하고 상당히 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전체적으로 아마 그 국회에 이제 군이 들어가고 군이 어떤 체포조가 운영되고 또 어떤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내란 혐의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형까지는 좀 과하고 어떤 무기징역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저는 무기징역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일 최후 진술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꾸준히 얘기했던 것처럼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몽령이었다. 그리고 계엄 선포권 어차피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다. 2시간짜리 계엄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죽거나 다친 것이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 구형에서 어떤 최후 진술을 통해서 본인이 소명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제 무기를 이제 구형할 것이다. 성취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최초에 밝혔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경고성이었다. 그리고 뭐 계몽성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었던 것. 예전에 뭐 수개월 전부터 기획해왔다는 증거들이 막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장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최고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없었던 거죠. 정말 체포조까지 가동을 하려고 했었고 계엄군이 정말 그 국회까지 쳐들어갔었고 정말 국민들이 다 나와서 막지 않았다면 만약 정말 본회의장 안까지 진입했다면 정말 인명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거든요. 미수의 성격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냥 살인 미수인 거죠. 살인 미수도 살인에 중하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의두본이로서 최고형인 구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저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2시간 반 동안 계엄했었는데 사실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건이 있었던 걸 아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찍 이제 주무신 분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는 피부를 체감하기에는 비상계엄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다 말씀드리고 또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실제 사망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인들 충돌하면서. 근데 이번에 사망이나 사고가 전혀 없었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 전두환 이제 정보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현재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권인데 본인이 어떻게 그걸 찬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수위가 아주 다르다. 비슷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수위가 매우 달라서 예. 아마 뭐 이제 특검 쪽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싶지만 아마 자기들도 면밀히 검토하면은 사형은 좀 무리다. 그래서 예. 무리징역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됩니다. 워낙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살을 붙일 건 아니지만 1980년의 대한민국과 2024년의 대한민국이 과연 같은가? 민주주의의 척도와 국제적인 위상에서 같은가? 예. 그다음에 찬탈하려고 했던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독점하려고 했던 게 어느 게 제가 더 무거운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막아서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막아서 실패한 것이 과연 그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멈춰서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것인가? 이 부분은 결과적인 걸 놓고 역으로 견강부에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실패라고 하는데 실패가 아니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인 과정을 해제했다. 그뿐인 거지. 실패가 뭐가 있습니까? 내란을 이제 몰아간다 그러면은 내란몰이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절차가 해제됐는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해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상계엄은 실패라고 이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내일은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제 재판부에 선고가 남아져 있는 건데 뭐 과거 얘기가 이제 과거 사례가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가 됐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17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내일은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의 관심이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최후 변론 내일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엔가요? 59분? 1시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굉장히 길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이 최후 진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지난번 했던 거 플러스해서 아마 굉장히 좀 많은 그리고 이건 핵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내일이 아마 구형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뭐 어떻게든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최후 진술로 얘기를 할 거 보이고요. 예.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비상대권이라고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헌법상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단지 그 부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어떤 심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보면은 어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심의에 동참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좀 말렸을 수도 있었는데 예.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떤 책임 전가의 내용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따지려고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비상계엄을 통해서 결국은 다친 사람들, 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결국 국민들이 상당히 좀 공포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어쨌든 야당의 어떤 줄타내기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의 소상에 알리려고 하는 대국민 호소였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 비상 어떤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정치적 심판이 어떤 탄핵의 결과는 수용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내란의 혐의하고는 예. 연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무죄다. 한 이런 부분들로 아마 전체적인 뭐 논리를 그렇겠죠. 뭐 이론을 예. 꾸려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예. 뭐 1년 동안 유죄했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특검에서도 이제 구형을 하기 전에 얘기할 때 추가적인 새로운 내용이 더 나올지 또 표현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 나왔을 때 이 소식이 하나 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CES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쪽에 분야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모이는데 이 사람이 좀 추출이 됐습니다. 천공이 세스의 CES에 참석한 모습이 영상으로 좀 느꼈어요. 청취부들이 글쎄요. 역술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장소는 IT, 최첨단의 기술을 하는 IT 전시회거든요. 전 저 사진 처음 보고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요즘 워낙 AI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예. 저 정도 화질의 사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요즘 지금 구별하는 거 힘들죠. 그렇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 영상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사실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고 다만 이 천공이 평소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유튜브에서 본인이 AI에 관심이 많았다는 표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AI 관련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는지는 영상을 본
본 사람만이 알겠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천공이 저기 갔을 텐데 과연 저기 갈 때 보통 뭐 기업이나 이렇게 저 목걸이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통해서 받았는지 지금 저 비표? 예, 비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공이 지금 뭐 기업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체의 비표를 받아서 갔는지는 뭐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천공이 저게 간 거에 대해서 글쎄요, 예. 그냥 관심 있는 그냥 할아버지 한 명이 갔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뭐 너무 우리가 깊게 다뤄줄 뭐 분석할 건 그쵸, 없어요.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영원 위원장 좀, 네, 네. 신영원 위원장 보시기에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무속 논란 뭐 이런 것들에 한참 이제 뭐 고소도 당하고 해봤었는데 예. 아마 최근에 이제 통일교, 신천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특검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논란되고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과 AI라고 하는 최첨단 과학의 영역과 이런 어떤 역술이나 전체적인 어떤 무속 관련된 이런 부분을 조금 희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뭐 이걸 저희가 진지하게 예. 원인 분석을 하고 뭐 이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 구형이 당장 내일이고 글쎄 뭐 직접적으로 어떤 의혹이나 뭐 드러난 건 없지만 이렇게 많이 거론되던 인사가 지금 저런 전시회에 갔다는 게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적절하다기보다는요. 그 건진 법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본인한테 큰 절을 하기로 했는데 안 예.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계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천공 저분도 보니까 처음에 뭐 대통령 관절을 용산에서 정할 때 본인이 뭐 그 관절을 그때 정해줬다 안 좀 정했다 뭐 거론됐었죠. 그런 얘기 있고 예. 난 이후에 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는 조금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전에 전 CES에 간 우리 그 천공 저분을 보니까 조금 재밌는 게 저분이 굉장히 이제 AI라고 하는 트렌드에 발맞춘 좀 시대를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역술이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과거에 이제 주역만 펼쳐놓고 이렇게 역술해서는 안 되고 예. 이제 AI라고 하는 네이버에 두드리면 다 나오는 것처럼 법률 상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재테크도 나름대로 AI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앞으로 역술에 있어서도 이 AI라고 하는 그런 과학을 조금 접목해서 예. 조금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뭐 역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남대로 아마 좀 굉장히 좀 시대에 예.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그런 역술인이다. 뭐 저는 이렇게 뭐 가볍게 보입니다. 예, 그 부분 특이하네요. 역술과 AI.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장동혁 대표의 어제 계엄사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요.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윤어게인 절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바로 며칠 전에 윤어게인 계엄 옹호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격인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면 이 당이 진정으로 윤어게인과 계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한 대목은 여기입니다. 윤어게인과 절연이 없으면 계엄 극복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이준호 대변인은 이 지금 인터뷰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계엄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 네. 차원에서 사과한 게 지금 어제 한 게 7번째입니다. 네. 당 이제 공식 입장은 여러 번 사과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도 아주 강경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 들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 사과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제 형사재판 진행 중 아닙니까? 예.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딱 못을 박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무죄가 나온다든가 또는 형량이 생각보다 작게 나온다든가 또 형량이 세게 나온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윤 전 대통령 언급을 안 한 거는 1심 선고 보고하겠다는 얘기. 예,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네네. 그럼 배경을 한번 짚어볼게요. 한 전 대표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장 대표 어제 기자회견 한 거를 비판한 이유는 싸워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다음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일단 보수 정당이 제대로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어떤 절연 또는 결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24시간 필보를 할 때 그때 보면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을 다 수용을 하되 단지 그때 좀 주저하고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본인이 사과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고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한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저렇게 지금 사과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마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뭐 당내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전환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사과했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또 절연하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 문제 부족했다고 삼고 비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하지 못하고 저쪽도 이 대접 어떤 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어제 사과는 두 가지에 저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게 첫 예. 번째는 어쨌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이제 어떤 뭐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든다. 두 번째는 당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내부 청소를 좀 하겠다는 의미로는 보이거든요. 결국은 방금 내부 청소? 내부 청소. 한동훈 전 대표. 예, 그렇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일전은 불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늘도 보면 당직 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니까 결국은 당내적으로는 아마 본인의 정치적 기반인 그런 어떤 윤 의견을 기반으로 한 그런 강경 보수로 나가고 그 네. 이후에 아마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나가려면 결국 어제는 저 상당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대국민 어떤 사과가 아니었을까. 다만 저는 상징적 의미는 있고 큰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외연 확대를 하려면 내부 통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거꾸로 내부는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위한 그런 뭐 이 선제적인 그런 뭐 사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윤리위부터 한번 보죠. 이제 논란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김정욱 전 최고에 대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조작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당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판단을 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저거 조작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더라도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족들이 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 본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닌데 지금 다른 동명이인도 갖다 놨고 네. 또 어느 정도 조작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개념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종의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법무부 장관까지 해서 법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리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일부러 좀 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도 그렇죠. 묻겠다. 네. 아마 이건 다분히 이제 정무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한 부분 같은데 이걸 그냥 단순히 당내에서는 늘상 어떤 계파 다툼이나 이런 건 뭐 늘상 있게 마련이죠. 그 정치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는 이제 견지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70여 년 민주화의 그 길을 오면서 양날개가 같이 균형이 맞아야지 가는 그런 나라로 온 건 객관적 사실인데 예. 당내 어떤 논란을 하더라도 기준점, 즉 보수의 진정한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느냐, 윤리적인 처벌을 하느냐 이런 싸움이 돼야지 이제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예. 보수의 근본적 가치, 철학,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되지 않고 현상, 누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힘이 세냐, 아니냐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메비우스의 띠에 이 무한 루프를 돌듯이 결국 승자가 없는 게임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법적으로 책임 하나, 정치적 책임을 얘기를 했어요. 법적인 책임이야 공방하면 한참 걸리니까 중요한 건 정치적 책임인데 이거는 결국 당원권 정지라든가 탈당 권고라든가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고려하겠다는 거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둘 다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 어차피 시작은 법적인 책임이 시작된 거죠.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가족의 IP가 한 집에서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 관련 글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80.7% 되는데 그게 전부 다 한동훈 이제 가족, 그러니까 뒤에 번호 네 자리에 다 갔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활동한 팀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책임이 있었던 거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쭉 해왔고 말이 또 바뀌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당에서 정확하게 사무처라든가 당무감사위, 윤리위원 또는 서버업체 이런 쪽에서 증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작이라고 공격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죄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괘씸죄가 추가됐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결과 나오면요 소송을 걸 겁니다. 걸겠죠. 소송을 네. 걸었는데 그거를 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못 내놓으면요 그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의 사무처에 있던 모든 공신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증거 위주로 해서 그 결론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출구 전략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조작이야 말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선동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 의원이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IP가 도용됐다고 그러면은 왜 고소를 안 하느냐. 여기도 답을 안 해요. 실제 도용됐으면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억울함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하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전략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신청할 거를 대비해서 지금 윤리위에서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다는 말씀. 당연하죠. 꼼꼼하게. 예, 예. 네네. 그러면 이런 저변도 혹시 깔려 있습니까?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반발해봤자다 당내에서 이런 인식도 혹시 그럼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예. 김민수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 신동구 의원, 김재원 의원까지 지금 현재 장동혁 체제의 어떤 지도 어떤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전당대회 때 결과도 보면 그때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이쪽에서는 이제 친한계인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 어떤 득표율을 보면 강성 당원들의 비율이 한 70%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대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대표 체제를 흔들 만한 당내 어떤 반대파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을 지지해주는 강성 당원들 한 70% 정도 된다면 본인들의 뜻대로 한번 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이번에 저는 윤리위원회를 이렇게 긴급하게 만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당원 게시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저는 과거에 이준석 대표 때 보면 양두구육 발언으로 한 6개월 정도 징계를 했는데 그 정도의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탈당 권유까지 이어지는 영구 퇴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라든가 또는 탈당 권유를 했을 경우에 이제 탈당 가격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꾸린다거나 또는 친한계라고 대표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 동반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꾸리고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원하는 또는 강성당원들이 윤의원이라고 대표되는 그 강성당원들이 원하는 건 결국 국민의힘에서 자꾸 내부 분당질을 하는 이런 내부의 적이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민의힘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사실은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특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보면 2018년도 지방선거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다 졌거든요. 그때 보면 괴멸적 참패를 이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찾아서 또 대통령 선거를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가 원하는 건 올해의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잘 버텨서 다음 총선을 좀 기대하고 그럼 혹시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지금 보수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그것이 이제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리가 소집되고 어떤 결과 내려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좀 마땅치는 않다.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탈당 권유가 확정되면은 이준석 대변인 탈당해야 되던가요, 무조건? 확정되면 그렇게 해야 되죠. 확정되면. 권유 표현은 권유지만. 그렇죠. 네네. 정치인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방선거에 지더라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를 이기고 지고가 갈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예. 저는 지방선거를 점점 그냥 상당히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를 바라본다. 글쎄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버텨내지 못하면 장동혁 지도부가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지방선거 정도의 전국 선거를 참패한 지도부가 버틴 사례가 정당사에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재적 운영을 하던 시기 이후에 이 당원들의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 지도부는 무조건 전국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 타격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지더라도 향후를 도모한다? 아니, 전 그런 건 정치에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한다. 만약에 지금 뭐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다 묻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게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묻죠? 지금 뭐 수사기관인가요? 윤리위가? 지금 그 YP가 지금 한 집안에서 한 IP에서 아이디가 여러 개 접속한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정말 접속을 한 건지 아니면 한 가족이 다른 가족과 했는지 조사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정치적 책임은 뭘로 물을 거죠? 저는 사실 이 윤리 결과가 나왔을 때 명분이 참 궁금한데 어떤 명분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울 거죠? 당대표로서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 글 올리는 걸 막지 못했으니 책임져라. 아니면은 당원위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올렸으니 책임져라. 이건 연좌제인가요? 어떤 명분으로도 사실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지금 지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지금 국민들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위가 참 어떻게 보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했구나.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 정도의 일이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밝힐 수 없고 지금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 차원에서 그런 거를 근거로 누군가를 내쫓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하나라도 뭔가 같으면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선거를 치르는 게 보통의 예. 정당이 하는 건데 지금 그래도 친한계라는 한 몇 명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단숨에 이렇게 내쫓겠다고 하는 게 지방선거 전략으로서 대체 무슨 전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데 제가 좀- 이준호 대변인. 예. 이 부분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익명 게시판에 비판글 올리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당연합니다. 그건 여야 할 것이요. 익명 게시판에 글 올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걸 문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뭐가 문제냐?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그게 핵심 사안입니다. 본인이 자연스러운 공론장인 것처럼 모두가 자연스럽게 의견을 올린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조직적인 팀이 있었고 지휘가 있었고 그 팀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본을 댔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팀이 운영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것 때문에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이 있는 건데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 부분 여론조작한 거 예. 이게 지금 법적 책임이 있는 거지. 예. 나중에 또 윤리위에서 이거를요. 윤리위가 법적 책임 못 묻죠. 당연히 그 사법부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법적 책임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 지방선거 대비. 네. 그러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 메고 왔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만 빼고 주황색이 개혁신당 상징색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연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주황색 넥타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사실 이제 개혁신당과 연대를 해가지고 가겠다. 이미 토의교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민생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과 같이 접점을 찾아서 일을 하겠다라고 신호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개혁신당과 아마 손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한 명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장동혁 대표가 늘 얘기해왔기 때문에 아주 강경해요. 아마도 지방선거에서는요. 어제 이제 쇄신안의 핵심 제목이 이겁니다.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다음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당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아니고 완전히 이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방향을 나타내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 누구를 앉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보면은 정책위의장 김도읍 의원이 사퇴했죠. 정책위의장이 임명됐고 최고위원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인물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우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임명이 되셨고요. 추가로 이인혜 윤리위원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1인이 지명된 것이고요. 조광환 현 남양주시 병 당협위원장님이 지명되었습니다. 정책위 의장님 정점식 의원님이 지명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명의 최고위원, 그러니까 정책위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임명된 건데 정점식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조강한 전 시장이죠. 임명이 됐는데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이거를 이렇게 반한, 신장 이렇게 해서 예, 완전 반환이 사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체제를 보강하겠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예. 내부를 보강하겠다는 뜻이고 결국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선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하나만 지켜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보면 대구하고 경북을 빼고는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든가 두 번째 보수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이나 부산 내주게 된다면 그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정치적 타격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서울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체제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이태로 보이지만 오히려 서울이나 부산 이런 쪽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아마 최근에 지방선거 전략은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 하나만 물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발 악재가 더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이라든가 김병희 전 원내대표의 어떤 10여 가지 비리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지방선거 시간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위기가 될 수는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보면 장동희 체제가 계속적으로 보강하는 거 보면 최근에 국공합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공합작이 뭐냐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에 쳐들어오니까 장개석의 국민당이 모택동의 공산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 외세를 막아내자고 했는데 막아내고 나니까 나중에 공산당, 모택동 공산당들이 오히려 밀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희 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밖으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안에 내부의 적 또는 걸림돌을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적어도 이번 윤리 심판을 통해 가지고 당원권 정지 한 6개월만 묶어도 만약 지방선거 끝내고 난 이후에 비대위가 꾸려지더라도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는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만 못하게만 막아도 된다. 이게 최소한으로 깔려있는 복선이고 만약에 좀 더 나가게 된다면 저는 정정식 정책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과거 진짜 친윤의 핵심이었던 분들이 정책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걸 보면 결국은 윤어겐이 사실상 이제 당을 접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성국 유튜브도 입당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내일의 어떤 윤리 결과는 앞으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리에 출석해서 공개적으로 소명하라고 하는 그 망신 주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영구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을 영구적으로 아마 퇴출시키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죠.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네네. 상황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지금의 상황에 국민의힘 상황, 민주당의 전략도 분명히 있을 테고 네.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김철현 교수님께서 정답에 가깝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전쟁이죠.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막후에 지방선거라고 하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총선보다 훨씬 큰 장입니다. 전국의 시군구까지 이제 의원, 지방의원까지 뽑기 때문에 훨씬 이제 이 숫자가 많죠. 그러면 과연 한동훈 소위 말하는 친한 세력을 어디까지 살리고 어디까지를 소위 제거를 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뿌리까지 다 자른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흔들리는 판이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꽤 정교하게 분리하는 작업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보고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징계 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번에 새롭게 열리는 어떤 지도부에 대한 것까지도 계산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해 못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남들이 계엄 사과할 때 그러면 안 된다 했다가 본인이 사과해버렸잖아요. 아니 이 소식을 듣고 장동훈 대표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도 이거는 뭐냐 이거 자 그래서 저는 너무 화도 났고 이해할 수도 없다.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추어적이었습니다. 비상기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해버리면 판사들한테 무슨 신호를 줍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건부 지지, 무조건 지지는 아닙니다. 이제 조건부 지지를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뭐 이준우 대변인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나갈 거라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전한계 씨가 어쨌든 이제 우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이제 얘기를 그냥 귓등으로 들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한계 씨 유튜브를 봤을 겁니다. 봤을 건데 좀 이제 시간을 달라. 장동혁 대표가 늘 얘기했던 게 나만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라고 늘 얘기해 왔었거든요. 네. 그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타임테이블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거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크게 아마 출력일 것 같아요. 우리 당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 민심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입장과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걸 예. 보고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부족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럼 당내에서 평가가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인 평가는 뭐 어떻게 됐나요? 대체적으로는 말씀 잘하셨다라는 평가 많은 것 같아요. 우호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 대표가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랄까 이제 꼬리표라고 해야 되나요? 사과에 대한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어디 가면 사과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번에 사과라는 이제 질문이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꼬리를 확실하게 잘랐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마치 원하는 이제 사과 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과하는 원고를 써줄 테니까 그대로 읽으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하는 거, 즉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과의 늪에 빠지지 않겠다. 그거는 확실하게 잘 선을 긋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관련한 거는 선거 이후에 할 것이고. 다른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아파트 얘기입니다. 이게 뭐 과거에는 무주택자의 서름을 이제 토로했다고 하는데 이제 반포에 있는 아주 비싼 아파트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혜훈 후보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산 신고하실 때 그 원펜타스 분양가 37억으로 하셨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분양된 지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공시지가가 없어요. 근데 분양가가 근데 이게 취득금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40평형인데 아니요, 취득가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가 없을 때. 저에게는 반포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재산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게 어떻게 돼 정확하게 공시지가랑 실거래가가 있으면 큰 거를 신고하게 돼 있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단순히 공시지가로만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칸이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취득가액, 그다음에 지금 실거래가액, 그래서 얼마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이제 2020년경 일이라고 본다면 그때 신고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요 페이퍼는 못 봤는데 어쨌든 사자마자 바로 이제 차익을 일부 해서 또 가족 간에 거래를 했다. 또 본인이 또 청약했던 것들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35억인가 시세 차익이 지금 대략적으로 35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35억만큼의 그거를 이제 신고를 안 했다는 건데 이혜훈 후보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로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적인 눈높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철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 집을 산 게요. 일단 무주택이 있다가 일단 청약을 하게 된 부분인데 본인이 과거에 의원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후보나게 되면 결국은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이 집을 살 수 있다. 그럼 비판했었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현금 부자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더니 결국은 이번에 서초구의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이 35억이라는 현금을 내고 집을 산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토록 비판해왔던 그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곧 본인이 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과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비판하던 정책의 수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혜훈 후보자 정말 이게 약간 미꾸라지처럼 이 합법과 이 탈법 사이에서 아주 교묘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재산 정치 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증여세 4,700만 원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성년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는 부모가 증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하고 예. 아버지의 어떤 논문 찬스부터 이런 부분들도 보면 1저자나 2저자나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염장도 불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도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청문회 때까지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아마 본인이 아마 청문회 하루만 좀 버티면 결국 내가 장관직 얻는다. 그리고 내가 보수 쪽에서 계속적으로 3선 의원까지 하고 5번의 공천을 받았지만 그 보수의 침을 뱉고 어차피 내가 이 이재명 정부에 몸을 담기로 한 이상 장관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욕심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것이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청문회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논란들이 터져 나오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넣을지 이런 것들도 좀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의혹이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할머니 찬스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포에 이제 상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1억 9,500만 원에 이 상가를 샀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이해운 후보자의 아들들에게 이거를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있겠죠. 1억 150만 원씩 각각 계좌로 송금을 했다는 건데 뭐 이거는 거래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성취무대면 여기서 이 아들들이 이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는 재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조금 뭐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들들의 현재 나이만 보더라도 지금 그 현재도 어린데 저 때는 더 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저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재산을 본인이 돈을 벌어서 갖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이제 뭐 관련된 재산들은 대부분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마 상세히 해명을 해야겠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그 10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증여는 그 증여세 없이 또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근데도 증여세를 줬다는 거는 그 이상의 돈을 아마 증여한 걸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아마 어릴 때부터 증여를 차곡차곡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후보자가 뭔가 탈법은 아닌데 법 테두리 안에서 약간 좀 이 편법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래서 지금 후보자는 본인이 청문회 과정 가서 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해명을 해보겠다,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할머니가 갖고 있던 상가를 구매하는 과정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여를 이만큼 했었고 그것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 그 돈으로 샀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설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돈의 같은데, 출처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설명을 한다고 해서 국민 정서에는 맞지는 않죠. 국민 정서상 그런 걸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정말 성인이 되기 전부터 그런 돈들을 다 증여한 다음에 상가를 매입한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이 과연 그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명한지를 들어보고 예.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시에 이 거래가 있었을 당시에 장남은 박사과정 중이었고 차남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돈이 있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증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명하고 청문회가 날짜가 잡혔어요. 1월 19일 날 월요일 날 하는 걸로 재경위에서 좀 전에 11일 뒤네요. 네네. 예. 그러면 그동안엔 뭐 지금 뭐 후보자 측에서도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요날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하루에 다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공식적으로 좀 나오기도 합니다. 진성준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갑질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 의혹 또 무슨 그 투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냥 연일 나오고 있어서 점점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당으로서는 국민적인 여론, 국민적인 눈높이를 따져야 되는 상황. 네, 이 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통합적 관점, 예. 그 갈등을 해소하고 양극단으로 치닫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나 이제 정치 영역에서 어떤 통합적 관점에서 보수 인사를 전격적으로 영입해서 임명하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적이 그야말로 이해운 전 의원이 말했던 것도 행동했던 걸로 인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 싸우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많이 퇴색되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그런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 눈높이를 진성준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1월 19일 날 이제 청문회가 예정됐다고 하니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낱개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문회 때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전체를 놓고 그때 국민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보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성취부대 지금 당의 입장은 청문회 1월 19일 날 청문회를 하면은 예전처럼 엄호하거나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민주당도 질의할 것 질의하고 후보자가 어떻게 이거를 뚫고 가느냐를 지켜본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후보자의 의혹을 우리가 다 용인해주고 방어해주겠다는 스탠스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취지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책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인사청문회를 하면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청문회 전에는 주로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언론 기사, 비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자진 사퇴나 이런 게 돼버리면 대통령이 이 보수 인사를 임명하고자 했던 취지, 그렇게 되면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못 드리고 사실 당내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반대를 좀 무릅쓰고 한 인사거든요. 그럼 그분들께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대통령이 이런 정책적 취지 때문에 자 정책적 그 본인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정책 검증을 하면서 대통령이 왜 보수 인사를 임명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그래도 좀 검증을 받아야 혹시나 이번에 인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또 보수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도 아마도 여당 위원들도 도덕성 검증을 무조건 보호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사실 민주당 기준에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 부동산 투기는 정말 90년대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근데 보수 정당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5번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 기준에는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강한 질타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본인의 해명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들어보니 할만하네 아니면 들어보니 도덕성이 너무 문제가 있네. 저는 그러면은 우리 당 의원들도 무조건적으로 청문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19일 하루 동안 청문회가 열립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건데 글쎄요 주변에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죠. 이 부분을 좀 때문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태 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실질적으로 속이 궁금해요. 진짜 속이. 진짜 속이 이 사람 뭔지. 이 사람 블랙 용어이거든. 네? 사실상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그 수많은 스토리도 이 사람은 나는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17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 니네들 공천 받을 때 내가 다 검증 행사하는데요. 그게 뭐 강선우 의원만 녹취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관계들을 다 녹취가 돼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런 뭐 추측입니다. 공천 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뭐랄까 이른바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 이주로님 글쎄요. 김성태 전 의원의 저 추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비명 행사 작업할 때 최고의 앞에 있던 행동대장이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비명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러 의원들 관련된 정보를 많이 받았을 거기 때문에 제보를 많이 받았을 거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저기서 하나 빠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명 행사를 할 때 최종 컨펌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보낸 보고서 텔레그램에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병기 의원의 그동안 행동을 보면요. 그걸 다 녹취하거나 아니면 따로 백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나는 차라리 제명지연정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버티는 이유가 아마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주고받았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무기로 좀 활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네, 제 추측입니다. 이제 버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 글쎄요. 그 현역 의원 둘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녹취가 돼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자체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 영역에서 참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는 더군다나 통화 녹취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게 녹취가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어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국민적 눈높이를 또 말씀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어떤 법적이거나 정치적, 정무적인 영역을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결자 해지 이게 지금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지금 발목을 잡거나 지지율에 있어서 훨씬 네. 더 많은 국정 성과를 가지고 특히 해외 순방의 성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결자해지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엔 제갈량의 했던 읍참 마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가 뭐 곧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공식적 시스템을 통해서 예, 본인은 이미 이제 탈당을 하지 하나로 않겠다라고 이미 예. 입장을 천명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뭐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눈높이를 이기는 정치인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김성태 전 의원이 블랙요원이라고 칭한 거는 그건 확인이 안 된 거라고 하네요. 뭐 인사 관련 업무를 했었죠. 김병기 의원은. 그러면 여기서 청취문 예. 이런 의견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아예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에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제명 쪽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아지고 있어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론이 바뀌는 거에 비해서 의원분들의 의견 표명이 너무 적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온갖 지금 추측이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적다. 그렇죠. 그래서 대화록이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일 것이다. 뭐 뭔가 잡힌 게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 때도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 다 경선시키고 예. 본인과 측근들로부터 좀 서운한 소리 들으면서도 그렇게 다 지켜가면서 뭔가 정치를 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책 잡힌 게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좀 뭐 용기를 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배 정치인에 대한 좀 뭐 존중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의를 차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징계위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당의 의원들이 좀 더 박지원 의원처럼 뭔가 이거 뭐 사랑하지만 이거는 뭐 해야 된다, 결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해주셔야 민주당이 공천으로부터 그런 의혹으로부터 정말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현역 의원들의 조금 더 많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앞서 얘기했지만 민주당 윤리 심판원장이라고 합니까? 크라임이라고 얘기합니까? 범죄라고 아예 지칭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저는 뭐 그러니까 아마 이겁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말에 의하면 혐의가 많기 때문에 예. 혐의가 많은 상황에서 거기에 거의 사실상 거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것도 확정된 것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좀 억울해 보이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들어보겠다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고요. 예.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 말씀하신 것들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거를 더 얼마나 수사를 해야 되냐, 더 조사를 해야 되냐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